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갈등 속에 하루 늦게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힘겹게 만났지만 어색한 웃음만 지어 보였을 뿐 충돌 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오늘 집중 분석 시간엔 이은영 여민리서치 대표와 함께 어떤 주장과 어떤 정책을 펼쳐도 변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의 묻지마 지지층을 따져보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채용 공고에 주휴수당 포함한 월 임금을 병기하고 모든 업종에 동일한 수준의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자 위원장 측의 제안이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현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낮 여의도 일대에서 웃기지만 슬픈 표정, 소위 으품 표정으로 지으며 쓰레기 봉투에 들어간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잠시 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 증거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호성 씨가 자신의 북한 비자 위변조 의혹을 제기한 문화일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유 씨가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는 결과입니다. 그리스의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 선언을 두고 과잉 복지로 인해 망했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채전쟁의 저자 송명관 경제 칼럼니스트를 만나 그리스 디폴트 선언에 관해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당청 간의 갈등 속에 하루 늦게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우려했던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충돌은 없었지만 양측 간 어색한 모습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안은필 기자가 국회 운영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처음 대면하는 자리였습니다. 어제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가 파행한 뒤였기에 유 원내대표와 이 비서실장 간 팽팽한 긴장감이 흐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피했고 여당 의원들도 국회법 개정안 문제보다는 메르스 사태, 경제 활성화 등의 주제에 집중했습니다. 청와대 측과 여당 모두 서로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의 목적인 대통령 비서실 등의 2014년 회계연도 결산에만 집중해달라고 부탁했고 오히려 이병기 비서실장을 추궁하는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병기 비서실장의 이름이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점을 지적하며 이 비서실장의 신상 발언을 먼저 들어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이를 거부한 겁니다. 여기는 결산을 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인데 위원장인 제가 강 의원님 무사 진행 발언에도 그거는 뭐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만 제가 그걸 지금 비서실장한테 물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요. 오히려 야당 의원들이 유 원내대표를 옹호하는 듯한 보기 드문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자, 새누리당의 유승민 대표는 새누리당 의총에서요 84명의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이 당 대표입니다. 비록 우리 당과는 다르지만은 청와대와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이렇게 무시하고 찍어내려고 한다면 이것은 국회에 대한 도전이에요. 역사의식을 가지고 현상을 정확히 바라보고 국내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말라. 청와대가 제가 알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회를 무시한 적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몸을 사리는 듯한 청와대, 여당과는 달리 야당 의원들은 이 비서실장을 향해 국회법 개정안 문제와 운영위가 연기된 이유, 박 대통령의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발언 등에 대해 질문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현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1998년 박근혜 당시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의 차이에 대해 질의했고 이 비서실장은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재량이 있으니까 다르다라고 또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시지 않겠네요. 98년도 개정안. 98년도 거는 글쎄요. 네, 제가 98년도 거 법안을
통과된가는 무슨 전제를 하고서 여기서 아니 말씀드린 그러니까 그 건 옳지 내용에 대해서 않고요. 반대하십니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은 아니 그 차량권을 내용에 정부에 대해서 뒀습니다. 반대하십니까? 그것만 그건 뭐 제가 이 말씀해 자리에서 뭐 통과 안 된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좀 그거에 대해서 곤란하다고 반박을 생각합니다. 하시니까 이 비서실장은 운영위가 연기된 이유에 대해선 누가 결정했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대통령의 지시는 아니고 당 지도부의 판단으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으로 불거진 당청 갈등에 대해선 단초는 국회법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국회로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 발언 이후에 지금 나라 사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근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단초가 된 것이 역시 국회법으로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법안만 통과가 되고 끝이 났더라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여파가 없었겠습니다만은 국회법이 통과되고 그게 정부에서 판단은 위헌 소지가 있대서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국회에 돌려드리면서 이 문제가 좀 확산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이 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은 이번 주말 의원총회 소집을 위한 서명을 받을 계획으로 전해집니다. 오는 6일 국회법 개정안이 재상정될 때까지 유 원내대표에게 시간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유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힘을 모으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비박계 역시 유 원내대표가 사퇴하면 국회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이 뻔한 상황이라며 반박하고 있어 오는 6일 새누리당 내 친박 대 비박의 충돌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네, 오늘자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4%를 기록했습니다. 전주에 비해 1%포인트 오른 수치인데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기로 막장 정치의 끝을 보여준 걸 감안하면 변하지 않는 지지율이 오히려 놀라울 따름입니다. 오늘은 이은영 여민리서치 대표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묻지마 지지층부터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은 제가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네. 그리고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배신의 정치를 운운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지율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굉장히 그렇게 올라갈 게 없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지금 유지되거나 오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표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난주 조사된 내용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조사된 것들이 한 3개 정도 기관에서 그 네.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자료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메르스 대응이 실패를 하면서 29%까지 지지도가 떨어졌다가 이제 국회법 거부권 전국을 거치면서 한 4% 정도가 상승이 돼서 33%를 유지를 하고 있고 네. 그것이 이제 오늘 조사를 통해서 1% 더 상승을 해서 34%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메르스 대응에 대한 거에서 그 거부권 전국으로 오면서 상승한 거는 맞고요. 근데 그거는 그 위기의식으로 인한 어떤 지지층의 결집 현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조사를 통해서 또 이게 상승했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한 33%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중요한 거는 국정 운영의 동력을 만드는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시 되고 있는데요. 현재 지지율이 33% 정도 유지하는 거는 이제 더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그 친박 쪽에서 많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압력을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지 않는 거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버티기가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면이 있다라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상승폭을 더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지금 대통령 지지도 같은 경우에는 4년차 되었을 때 이제 30%대로 내려가면서 레임덕 국면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임기 2년 반밖에 안 됐는데 30%대 언저리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레임덕 현상이 조금 지금 일찍 온 상황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30%대가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그래서 20%대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국정 운영의 어떤 동력을 유지하느냐 또는 계속 상승시키느냐, 그러니까 저하시키느냐 이 국면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0%대 깨지는 게 안 깨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사례를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지만 50%까지 지금 지지율을 끌어올렸지만 그거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 케이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자료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대통령 지지도가 그 새누리당 정당 지지도보다 지금 3~4% 낮다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좀 시간이 흘러가고 또 상황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대통령 지지도가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정당 지지도가 33%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도는 어떻게 보면 30% 지금 초반 언저리. 정당 지지도는 좀 더 높아서 한 37, 5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지금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25일로 기억하는데 배신을 운운하면서 화내는 모습을 그 전 국민에게 TV로 중계를 했습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국민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대통령을 걱정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어버이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세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이 이제 치우침이 없고 온화하고 따뜻하고 자유롭고 이런 거 상당히 기대를 하는데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좀 기대치에 맞게 잘 수행을 해오셨어요. 뭐 한복 이미지라 한복을 입고 이제 기품 있는 모습을 보이신다든지 또 스탠딩 컬러라든지 이런 어떤 패션 아이템들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굉장히 이제 우아하고 또 품격 있게 유지를 해오셨는데 그런데도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대통령이 정말로 또 속 내면은 어떨까 이런 궁금증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처음 깨진 게 그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할 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아한 모습을 갖고 계신데 갑자기 화를 내시고 막 사람을 내쫓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의아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는 좀 정치적 철학이나 가치가 다른 사람하고는 대통령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측면을 이제 이해를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넘어왔는데 이번에 또 원내대표 유승민 원내대표를 또 이런 모습으로 화를 내시면서 이제 나가라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내가 알던 대통령 좀 다른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중요한 아우라가 지금 다 깨진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특히 그리고 이제 그 VIP라고 하는 그 국빈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심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참모들도 물론 계속 수행을 하지만 참모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그 부분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걸 할 가족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행동들을 좀 정신 분석학적이거나 심리학적인 측면으로 또 그걸 분석을 해보려는 시도들도 좀 일부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 이미지 정치만 너무 강조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처음부터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대통령은 또 이미지라는 부분을 이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서 그걸 잘 수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관련 질문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유승민 원내대표의 정치적 행보를 놓고서 각 정파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 최고위에서 욕설 그러니까 파동까지 지금 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표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일단은 갈등을 고조시키면서 대통령의 대리전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친박계 인사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과를 지금 못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일단 도발은 했지만 지금 뒤집지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각 당별로 그 각 계파들이 지금 있거든요. 2개씩 있는데 이 각 계파들이 사실은 다 집권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차기 대선에서는 어느 진짜 세력이 집권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서로 헐뜯고 싸우는 모습으로는 집권하기 어렵다는 걸 국민들이 지금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4개, 이제 4개로 분화가 될지 뭐 2개로 남을지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이 부분을 새로운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는 세력이 집권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대표님 보시기에는 통합,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를 이거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세력이 그렇죠. 나타나야만 집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그 통합의 과정도 어떤 새로운 연대라든지 협력이라든지 화합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세력이 그 집권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박계였던 원래 김태호 의원이 최근에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그 중국에서 뭔가 이렇게 권력 분립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헌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후에 신친박, 새로운 친박으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욕설의 주인공이기도 한데 욕설 파동의 주인공이기도 한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김태호 최고위원께서 친박, 그러니까 포스트 친박이 없다라는 걸 잘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의 어떤 화려한 스펙, 그 다음에 뭐 외모, 스타일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또 자기가 어떤 세력을 얻게 된다면 그 부분이 굉장히 배가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놓고 보더라도 김태호 최고위원이 여지껏 보여주신 행보들은 좀 존재감이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를 좀 살려서 자기가 한번 그거를 좀 존재감을 살려보겠다고 지금 나서신 것 같은데, 이전의 행보를 보면은 김태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일관된 모습이 없었어요. 그리고 약간 그 모습이 좀 돌출적이거나 돌발적인 형태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이제 일관된 모습을 끌고 가실 건지, 그게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결국에는 지금 맥을 짚어보면은 김무성 대표 쪽으로 대표되는 비박계의 어떻게 보면은 포스트 대권을 노리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쪽 지금 친박계에서는 없는 거죠. 그 부분을 지금 짚고 김태호 최고가 지금 짚고 갔다고 볼 수 있는 네,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친박계 쪽에서는 이렇게 지금 김태호 최고위원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걸 갖춘 사람이 좀 없거든요.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 유승민 원내대표 관련해 가지고 물론 찍어내기와 뭐 친박계의 압박, 그다음에 대통령의 이런 지금 어떻게 언급까지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네.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경우는 지금 높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전체적인 여론은 그런 흐름이 더 높은데, 사실 이제 그걸 안을 좀 속을 파고 들어가 보면 조금 다른 흐름이 있어요. 일단은 유승민 대표가 지금 대부분 전망이 사퇴할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가 새누리당 지지층이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이 평균 국민들 의견보다 훨씬 높아요. 거의 60% 가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역별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역별로는 지금 대구 경북 같은 경우가 제일 이제 중요한 지역으로 보여지는데, 거기는 거의 비슷해요. 양쪽이 거의 팽팽하게 지금 47% 대 47% 맞서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은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한 53% 정도로 더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더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역시 유승민 원내대표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높기 때문에 이번 전국이 이제 좀 혼란스러운 전국이 정리가 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다 내년 총선에서 이 수도권과 그다음에 이 50대, 60대 그 연령층을 누가 잡을 것인가, 이 부분이 제일 핵심적인 문제로 남는데, 결국엔 유승민 대표가 이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고 이 세력, 이 지지층들을 자기에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희생양적인 이미지를 만들어가면서 물러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진이란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이제 친박 계열이나 뭐 좀 당 내에서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내보내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기의 어떤 꿈과 도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모습일 것 같아요. 조금 더 핍박을 받고 희생을 당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있을 6월 6일 날에 이제 그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대표님 말을 종합을 하면 네. 결국에는 사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이 지금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대체로 보시는 좀 겁니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향후 전국은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 전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의 이 현상에 대해서 그 모든 국민들이 좀 피로감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해소시켜 줄 수 있느냐, 누가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민리서치의 이은영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차례 파행을 겪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은 나름대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임금을 병기하고 모든 업종에 동일한 수준의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자 위원 측 제안을 받아들여진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노지민 PD와 이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네, 노지민 PD. 네, 노지민입니다. 네,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행 중인가요? 네,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오늘 회의에는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 각 7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3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7차 회의 때 중도 퇴장하고 8차 회의 때 불참한 뒤 오늘 복귀한 사용자위원 측은 회의 시작을 앞두고 노동자위원 측과 팽팽한 대립각을 보였습니다.
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경례를 안 하겠다고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여기 계신 분들, 그 의원들 다 자격 여부도 그러면 다 따지고 이야기할까요? 김 의원님. 네, 사용자 위원들이 지난 회의에 불참했던 이유가 채용 시에 월급 병기 제한을 했기 때문인데 이 사안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네, 최저임금 기준은 월급이 아닌 시급으로 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 단위는 시간급으로 정하고 보충문안으로 고용부에 월급을 병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했고 공익위원과 노동자위원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을 중심으로 월급이 아닌 월 환산액을 병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2시간 가까이 격론이 이어졌습니다. 위원들은 결국 한 차례 정회 끝에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시급으로 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액을 병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월 환산액이 문제가 됐던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네, 사용자위원 측이 주장했던 월 환산액은 최저임금을 단순히 근로시간에 곱한 금액이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5,580원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하루에 8시간씩 22일간 일했을 경우 단순히 시급을 노동시간에 곱한 월 환산액은 98만 2천여 원. 반면에 같은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116만 640원입니다. 이 경우 월 환산액과 월급이 17만 8천 원 이상 차이나게 됩니다. 사용자 측은 주휴수당을 명시한 월급을 고시할 경우 범법자가 늘어난다면서 반대해왔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표기를 월급 대신 월 환산액으로 하되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중재안을 의결한 것입니다. 그간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에 비춰볼 때 상대적으로 진전된 합의라는 평가입니다. 네, 그 이외에 의결된 사안들이 더 있습니까? 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사용자 측은 아르바이트의 경우 가계를 책임지지 않는다면서 업종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화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노동계는 저임금 고착화가 우려되고 업종 분류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반발해 왔는데요. 이러한 노동계의 우려를 받아들여 최저임금은 전 업종에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의결됐습니다. 최저임금 산정 시 적용되는 생계비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생계비 적용안건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기준 중 근로자의 생계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생계비의 기준을 근로자 1인 생계비로 하자는 것이 사용자 측 주장인 반면 노동자위원 측은 1인 생계비가 아닌 가구 생계비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회의에 앞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오늘 안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됐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 측은 오는 6일과 7일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최종 고시해야 합니다. 최종 고시에 앞서 20일간의 이의제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15일 안에는 협상이 마무리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네, 오늘 낮 여의도 일대에 작은 파장이 일었습니다. 2명의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며 퍼포먼스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웃기지만 슬픈 표정, 소위 우픈 표정을 지으며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알바노조 조합원 이가연 씨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낮에 여의도 새누리당 사업과 국회 앞에서 벌인 퍼포먼스가 상당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고 박근혜 대통령을 패러디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일단 계기는 지금 최저임금을 정하는 시기잖아요. 근데 이 법정 기한이 지나도록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못하고 있고 또 이런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또 답답해서 퍼포먼스를 기획하게 됐고요.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하면서까지 이제 9년째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사용자 측 위원들도 이제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네,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을 방금 봐서 알겠지만 쓰레기 봉투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알바에서 생활비도 못 버는 쓰레기 내 인생 이런 지금 문구도 보이는데 네.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1시간에 5,580원 받고는 인간답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답게 못 살고 약간 초라하게 사는 모습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쓰레기 봉투가 나왔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면은 자기 생활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교육받고 자라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알바를 열심히 해도 전 대학생인데 등록금조차 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등골 브레이커 내 모습이 좀 쓰레기 같다.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낮에 뜨거웠는데 현장 반응은 어땠습니까? 현장 반응은 점심시간이라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꽤 많으셨고요. 이제 뭐 힘내라 화이팅 뭐 이러시는 분도 많았고 사진 찍으시는 분도 많았어요. 결국에는 요지는 최저임금 10,000원을 주장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왜 최저임금, 알바노조에서 특히 최저임금 10,000원 굉장히 주장하는데 그 이유 왜 필요한 겁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생계에 필요하기 때문이고 지금 5,580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고 사실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데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요. 지금 5,580원도 어떤 구체적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책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 부족해. 10,000원 정도는 좋겠어. 이런 게 근거고요. 제 삶이 근거인 거고요. 뭐 굳이 이제 통계적인 자료로 보자면은 이제 2013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연구 용역으로 이제 뭐 한국통계학회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29세 미만 미혼 단신 근로자 한 달 생계비가 187만 원이 나왔어요. 하루 8시간 풀타임으로 일했을 때 1시간에 10,000원이면 주휴수당을 안 받았을 때 172만 원이 나와요. 그 비정규직이나 알바 노동자들은 주휴수당 거의 못 받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주휴수당 포함하면 이제 1시간 10,000원이면 209만 원이 되는 거고요.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딱 한 달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준이다. 그래서 10,000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자신의 생활에서 나온 이게 뭔가 10,000원의 어떻게 보면 생활 철학 같은 느낌이 나는데 현재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느끼는 바는 어떻습니까? 알바를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해왔는데요. 좀 인생 팍팍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최저임금은 정말 최저 수준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내가 숨만 쉬고 이 노동 현장에서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받아야 하는 최저 수준인 건데 내가 일도 열심히 하고 최저 수준의 임금을 받기는 너무 억울한 거죠. 그리고 말도 안 된다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누군가는 일방적으로 착취당하고 누군가는 일방적으로 돈을 버는 이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사장님들이 많이들 알바들한테 살기 힘들다고 하시는데 그럼 알바들은 살기 편해서 알바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방금 말씀 주신 그 부분에 있어서 10,000원, 솔직히 영세업자들이나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그 아르바이트생들에게 10,000원을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라는 그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한 게 특히 알바노조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10,000원인데요. 알바노조에서는 영세 자영업자들과도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최저임금 10,000원 주장하고 있어요. 자영업자들 힘든 게 임금을 줘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 아니면 대기업 로열티, 권리금, 또 각종 공과금이나 대기업들의 불공정 간행들, 불공정 거래들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힘든데 이렇게 알바 노동자와 사장님들끼리 을끼리 싸우면 안 되죠. 을끼리 연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최저임금 10,000원과 함께 어떤 대기업의 책임을 물어서 대기업의 이윤을 밑으로 나눠주고 또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정부에게 얼마 정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달라고 하고 또 대기업이 가져가는 로열티 책정 비용이나 비율이나 방법을 자영업자들에게 좀 더 유리한 방식으로 바꾸고 임대료를 낮추고 또 임금이 올라가면 고용이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이 고용이 줄어든 부분이나 이 노동시간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기본소득 같은 정책을 도입하는 등의 다각적인 대책과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주겠습니다. 오늘 퍼포먼스를 보고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에 맞춰서 창조 퍼포먼스를 벌였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알바노조가 상반기에 맥도날드를 중심으로 이제 투쟁을 많이 해왔어요. 맥도날드에서 부당해고 당한 조합원이 있었고, 또 맥도날드가 법은 다 지키는데 되게 편법적인 방식으로 뭐 예를 들면 매주 근무 시간표를 새로 짠다든가 아니면 매출 대비 인력을 통제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편법적으로 알바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시스템이 있었고, 그런 시스템들이 비단 맥도날드뿐만 아니라 이 한국 사회 전체에 걸쳐 있는 창조 경제적인 방식이다. 네, 이런 생각으로 맥도날드를 집중 타격하고 있었고요. 하반기에도 이제 맥도날드가 정말 바뀔 수 있도록, 맥도날드와 정말 우리가 대화해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대중 캠페인을 진행하고 또 최저임금 10,000원 또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활동 더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바노조의 이가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네,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자신의 북한 비자 위변조 의혹을 제기한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배소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유 씨가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는 결과인데 유 씨 측 변호인은 악의적 비방 보도에 비해 아쉽다는 말을 했습니다. 김현주 PD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가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3민사부는 문화일보가 유우성 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실 1심 때부터 저희들은 잘못된 부분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반드시 승소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증거를 제출했지만 이제 판단해 봤을 때 명확하게 문화일보에서 이제 그 허위 보도한 사실이 인정을 한 거죠. 문화일보는 지난해 3월 17일 뉴스타파의 앵커 어깨거리와 리포트에 나온 유우성 씨의 북한 비자 사증 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유 씨가 북한 비자를 위변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뉴스타파 측이 편의를 위해 앵커 어깨거리 사증 번호를 모자이크했다고 밝혔지만 보도는 일파만파 확산됐습니다. 이 보도가 당시에 문화일보가 이렇게 보도함으로써 이 분위기가 좀 달라졌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사가 나간 시기가 한참 국정원의 문서 조작이 문제되고 있을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응해서 문화일보가 사실은 유우성도 조작을 했다라는 식으로 몰고 간 거예요. 이 기사의 이제 취지가 그런 거고.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문화일보 보도를 허위라고 보긴 어렵다며 유우성 씨가 낸 8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우성 씨 변호인 측은 문화일보가 위변조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다르게 보도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기사 보도가 나기로 한 11시 이전에 한 3, 4시간 전 8시쯤에 이제 양승문 변호사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해서 뉴스타파 측에 이제 연락을 해서 그게 사실은 뭐 허위, 위조나 이런 게 아니고 다만 보도상의 편의를 위해서 개인정보를 지운 거에 불과하지 위조된 건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밝혔거든요. 알려줬었고. 근데 그 담당 기자가 너무 이제 좀 기사를 다 완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내보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런 얘기는 이제 카톡으로 사실 남아 있습니다. 1심은 판결문의 판결 이유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2천만 원 이하 소액 사건이라 왜 재판부가 문화일보 보도를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피고의 보도 내용과 보도 경위에 비춰봤을 때 허위 보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한 줄만 판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판결 이유를 간단하게 쓰면서 어떤 증거나 어떤 거 사실관계 판단을 해서 이렇게 된 건지를 사실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 판결 이유만 가지고는. 유우성 씨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악의적 비방 보도 수위에 비해서는 아쉬운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당시 언론 보도에 대해 추가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유우성 사건 같은 경우는 서울시
그 공무원 이제 그 간첩이라 해가지고 초반에부터 언론이 굉장히 많이 다뤘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굉장히 많은 오보가 나갔습니다. 이거는 아직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당시 나갔던 오보에 비하면요. 그리고 그게 추가적으로 다른 소송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유우성 씨는 상고 여부에 대해 문화일보 반응을 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화일보 쪽에서 어떻게 하는가 따라서 저희들도 아무래도 대치할 것 같습니다. 정정보도도 우리가 요구를 할 거고요.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사실상 디폴트 상태를 맞은 그리스에게 올 7월은 운명의 달입니다. 이번 주말엔 그리스 채권단이 내놓은 구제금융 연장안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가 실시되는데요. 경제 칼럼니스트 송명관 씨는 투표 결과로 긴축 여부를 결정하는 것보다 그리스 국민들과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말합니다. 찬반 양쪽이 치열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부채 전쟁의 저자 송명관 씨를 박다솔 기자가 만났습니다. 15년 6월에 3차 구제금융을 개시를 합니다. 이걸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2015년 초에 이제 그리스에서 이제 시프라스 정부가 이제 시리자 정부가 집권을 했죠. 하면서 이제 그때 내세웠던 거는 더 이상 지금 조건의 긴축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걸 수정을 하겠다. 그래서 긴축 조건을 완화시키는 거를 갖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걸 갖고 이제 협상에 들어갔던 겁니다. 유럽의 강병파들과 지금 이제 시리자 정부의 어떤 입장이 지금 서로 이제 합의가 안 되어서 계속 협상이 지금 지연되어 와서 여기까지 왔던 거고.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그 IMF에 갚아야 될 돈이 이제 만기가 있었는데 이걸 지금 이제 갚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이제 흔히 말하는 디폴트가 된 거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7월 20일 날 있는 ECB 중앙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이제 요게 만약에 이제 못 갚게 되면 이제 좀 이제 디폴트가 좀 심각한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7월 초부터 즉 지금부터 해서 국민투표 이후 7월 20일까지 요 시기가 아마 가장 그 일종의 그 갈등이 최고조가 되는 시기가 아닐까. 그래서 유럽 강경파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독일을 비롯한 강경파 입장에서는 그리스가 부결시킨다면 이 긴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리스에서 유럽 유조에서 나갈 거를 각오해야 된다라고 이제 겁박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 겁박을 한번 통했거든요. 2012년에 한번 시리자가 반짝 부상했을 때 이런 좌파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이제 이거는 통합 유럽을 거부하고 유럽에서 나가는 걸 의미한다라고 이제 그때 메리켈 총리가 막 나서서 막 얘기할 정도로 그리스 국민들을 압박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리스 국민들이 시프라스 시리자를 2012년에 선택하지 않고 보수당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다시 또 써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찬성해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 지금 그리스한테 유동성 자금 공급을 끊었습니다. 끊게 되니까 지금 그리스에서는 이제 은행들 앞에 길게 줄 서면서 자기 예금된 거 찾아가려고 막 지금 인산예를 이루고 이제 그런 혼란이 벌어졌죠. 최근 일주일 동안에.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이게 지금 치프라스 총리의 어떤 도박수가 무모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보수주의자들의 어떤 입장이 막 거세게 나오면서 이제 그 내부에서 이제 그 커다란 어떤 분란이 벌어지고 있고, 만약에 긴축안을 그 받아들이지 않게 되게 되면 치프라스의 어떤 입장을 강화시켜주는 거니까 7월 20일까지 추가 협상 과정에서 좀 더 양보조치를 또 얻어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열리는 거고요.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유럽에서 계속 완강하게 거부하기는 그것도 안 될 텐데. 치리자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마치 전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어쨌든 전범 국가잖아요. 많은 어떤 그 국가들한테 해를 끼쳤고. 그래서 이 전범 국가에 대해서 어떤 뭔가 좀 이렇게 배상금이랄지 뭔가 좀 물려야 되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했던 방식이 뭐였냐면 이제 그 장기적으로 이제 그 기간을 넓혀가지고 독일 경제가 회복이 돼서 이제 갚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이제 그걸 했던 거예요. 그런 플래닝 했던 거예요. 당장 다 내놔라. 독일이 어떤 땅을 떼서 줘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제 시프라스가 얘기했던 거는 이제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전후 독일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좀 우리가 살 수 있는 방을 마련해 주면서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어찌보면 합리적인 방법이죠. 근데 그거 갖고도 지금 이제 유럽 그 강경파 지도부가 이제 받지 않고 철저하게 이제 자기 규율대로 하겠다라는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건 다 지금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제 누가 조금 양보하면서 좀 타협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 이제 빚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돌려막는 이 돈이 그렇게 돌려막지 말고
일단 그리스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이제 투여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투여되지 못하고 그냥 급한 대로 돈 갖다 쓰는 정도. 예. 이제 그리스가 자력으로 이제 자활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갖다가 계속 못 만들고 기존에 있던 부패 구조나 어떤 탈세 구조가 계속 만연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상황도 계속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면 계속 이 구조가 계속 오래 유지될 수는 없는 거겠죠. 일단 그리스에서 흔히 말하는 복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교육복지, 무슨 의료복지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기껏해야 연금으로만 돼 있고요. 그래서 연금을 받아서 이제 그 연금 갖고 가족들이 이제 생계를 꾸려가는 그런 구조에서 굳이 얘기하면 연금복지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그 긴축에 대한 또 조건들도 이 연금을 깎아라라고 하는 게 요구사항이고, 실효자 정부는 깎을 수 없다. 이거 깎이게 되면 이제 가계경제가 무너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생겨서 뭔가 거기서부터 소득이 나오면 괜찮지만 그게 아직 없는 상태에서 연금을 깎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반대하는 거고, 그래서 연금이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갖고 가게 전체가 다 생활한다고 생각했을 때 젊은 친구들이 이제 소득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그렇게 많은 양은 또 아니거든요. 그나마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복지가 과잉이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형적으로 지금 이제 복지제도가 돼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스 같은 경우에 다른 복지는 거의 없고 딱 그나마 연금 복지 하나 갖고 지금 먹고 사는 구조가 문제인 거고, 이걸 어쨌든 이제 개선하지 않으면 이제 계속 이걸 회복할 수가 없다는. 하필 집요하게 붙잡는 성미를. 요즘 생각입니다. 근성이 있어서 한 번 물면 죽도록 놓지 않는다는 개도 무섭지요. 그런 근성도 쓰임새가 있긴 합니다. 사냥개나 투견이 그런 경우겠네요. 사람이라면 좀 내일입니다. 4일 토요일 오후 2시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부산 지역 협의회 공개 방송 및 협동조합 교육이 있습니다. 서영석의 정치 토크 공개 방송과 가수 손병희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7월 3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